5. 슈퍼마켓 마루카네아 바로 앞에는 조그만 공원이 있다. 그네와 미끄럼틀과 모래 놀이터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공놀이를 할 정도의 공간은 없다. 엄마가 시장을 보러 나온 김에 아이와 놀아주기에 적당한 정도의 넓이다. 그곳은 주부들이 모여 수다를 떠는 장소이기도 했다. 거기서 아이를 다른 엄마에게 맡기고 장을 보러 갈 수도 있었다. 마루 카네아를 이용하는 주부들 중에는 이 장점을 크게 꼽는 이도 적지 않은 듯 했다. 기리하라 요스케가 살해당한 날 오후 6시 반경 근처에 사는 기노시타 유미에는 슈퍼마켓 안에서 니시모토 후미요와 마주쳤다. 후미요는 장을 다 봤는지 계산대로 향하고 있었다. 기노시타 유미에는 방금 들어온 터라 바구니에 아직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다. 두세 마디 나눈 후 두 사람은 일단 헤어졌다. 기노시타 유미에가 장을 보고 나서 슈퍼마켓을 나온 건 7시가 지난 후였다. 그녀는 공원 옆에 세워둔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려고 했다. 그런데 자전거에 올라탔을 때 그네에 앉아있는 후미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후미오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심히 그네를 흔들고 있었다고 한다. 그 사람이 니시모토 후미오가 틀림없느냐는 형사의 질문에 기노시타 유미에는 틀림없다고 단언했다. 이 증언을 뒷받침하듯 그네에 앉아있는 후미오를 보았다는 증인이 또 나타났다. 슈퍼마켓 앞 포장마차에서 다코야키를 파는 아저씨였다. 그는 슈퍼마켓이 문을 닫는 8시가 되도록 그네에 앉아있는 주부를 이상하게 생각하며 바라보았다고 한다. 다코야키 아저씨가 기억하고 있는 주부의 나이나 모습이 후미오라고 추정해도 무방할 듯 했다. 한편 기리하라 요스케의 동선에 관한 새로운 정보도 확보되었다. 금요일 6시 넘어 혼자 걸어가는 그를 약국 주인이 보았다는 것이다. 그는 말을 건네려고 했지만 기리하라가 길을 서두르는 것 같아 그만두었다고 한다. 목격한 장소는 니시모토 후시오가 사는 요시다 하이츠와 사체가 발견된 건물의 딱 중간쯤이었다. 기리하라의 사망 추정 시간은 5시에서 8시 사이다. 따라서 그네를 타고 있던 후미오가 그 후 곧장 현장으로 갔다면 범행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수사관 대부분은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 애당초 사망 추정 시간을 8시까지로 확대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 소화되지 않은 위 잔류물로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매우 정확하다. 때로는 분 단위까지 명확하게 밝혀낼 수도 있다. 사실상 범행은 6시에서 7시 사이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또 한 가지 범행 시각이 늦어도 7시 반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근거가 있었다. 그것은 현장의 어둠이다. 사체가 발견된 건물에는 조명이 없었다. 낮이라면 몰라도 밤이 되면 완전히 캄캄해진다. 단 건너편 건물에 불이 켜져 있는 동안은 그 빛이 실내에 희미하게 비치기 때문에 어둠에 눈이 익으면 상대의 얼굴을 알아보는 정도는 가능하다. 그런데 건너편 건물에서 불을 끈 시각이 7시 반이었던 것이다. 후미오가 손전등을 준비했다면 물리적으로 범행이 가능하지만 기리하라의 심리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곳에서 그가 무방비 상태였으리라고는 추측하기 어려웠다. 적어도 후미오 자신이 직접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니시모토 후미오에 대한 혐의가 갈수록 옅어지는 와중에 다른 수사관들이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다. 전당포 기리하라에 관한 것이었다. 장부를 참고해 최근에 이용한 손님을 탐문 수사한 결과 기리하라 요스케가 살해된 날 저녁에 기리하라를 다녀갔다는 인물이 등장한 것이다. 그 인물은 오해에서 남쪽으로 몇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다스미에 사는 여자였다. 혼자 사는 이 중년 여성은 재작년에 남편을 병으로 잃은 후 기리하라를 종종 이용했다. 굳이 집에서 먼 전당포를 이용한 까닭은 드나드는 모습을 아는 사람들에게
드나드는 모습을 아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라고 했다. 문제의 금요일. 그녀는 남편 것과 세트로 산 시계를 들고 오후 5시 반경 기리하라를 찾았다. 그런데 셔터는 열려 있었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는 것이다. 호출용 부저를 눌러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녀는 할 수 없이 발길을 돌려 근처 시장에서 저녁 창거리를 샀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기리아라에 들러보았다. 6시 반경의 일이다. 그런데 이때도 문이 잠겨 있었다. 그녀는 포기하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 시계는 사후로 다른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렸다. 그녀는 신문을 구독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관들이 방문할 때까지 기리아라 요스케가 죽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 일련의 정보로 수사진은 당연히 기리아라 야에코와 마스우라 이사무를 의심하게 되었다. 그들이 사건 당일 저녁 7시까지 영업을 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사사카기와 고가가 2명의 형사를 더 데리고 기리하라를 찾았다. 가게를 지키고 있던 마스우라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무슨 일이십니까? 사모님 계십니까? 사사가키가 물었다. 네, 그런데요. 잠깐 불러주시죠. 마스우라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뒤에 있는 장지문을 살짝 열었다. 형사님들이 오셨는데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장지문이 활짝 열렸다. 하얀 니트에 청바지 차림의 야에코가 나타났다. 그녀가 눈을 찡그리며 형사들을 내려다보았다. 무슨 일이죠? 잠시 시간을 내주셔야겠습니다. 물어볼 게 있어서요. 네, 그러죠. 그런데 무슨 일인지 저희와 함께 가주셨으면 합니다. 동행한 형사 하나가 말했다. 저 앞에 있는 찻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야에코는 다소 불만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가 하는 수 없다는 듯이 네 하고 대답하면서 샌들을 신었다. 마스우라를 힐끔 쳐다보는 불안한 얼굴을 사사가키는 놓치지 않았다. 두 형사가 야에코를 데리고 나갔다. 뒤에 남은 사사가키는 그들의 모습이 사라진 후 카운터 쪽으로 다가갔다. 마스우라 씨에게도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뭐죠? 마스우라가 살갑게 웃으면서 대비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사건 당일의 일입니다. 우리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마스우라 씨가 한 말에 모순이 있어서 말이죠. 사사가키는 일부러 천천히 말했다. 모순요? 마스우라의 살가운 웃음이 약간 굳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사사가키는 다스미에 사는 여자 손님의 증언에 대해 얘기했다. 형사의 말을 듣고 있는 마스우라의 얼굴에서 차츰 웃음기가 사라졌다. 어떻습니까? 마스우라 씨는 7시까지 가게 문을 열어두었다고 했죠? 그런데 5시 반에서 6시 반까지 문이 잠겨 있었다고 증언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사사가키가 상대의 눈을 쏘아보면서 말했다. 마스우라는 그 시선을 피했다. 검은 자위가 천장을 향했다. 그러니까 그때는 팔짱을 끼고서 거기까지 말한 후 갑자기 손뼉을 짝 쳤다. 아, 맞다. 그때로군. 기억났습니다. 금고에 들어가 있었어요. 금고요? 안쪽에 있는 금고 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손님들이 맡긴 물건 중에서도 특별히 귀중한 것을 보관하는 곳이죠.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자물쇠가 달려있는 튼튼한 창고 같은 곳입니다. 확인할 게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안에 있으면 부저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도 가게를 지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평소에는 사장님이 계시지만 그때는 저 혼자였기 때문에 가게 문을 잠그고 있었죠. 그럼 그때 사모님과 아드님은 둘 다 거실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에게는 부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아, 그건. 마스우라는 입을 반쯤 벌리고 몇 초간 뜸을 들이다가 말을 이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서 그 소리 때문에 들리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사사가키는 광대뼈가 튀어나온 마스우라의 얼굴을 잠시 바라본 후
고가에게 말했다. 나가서 부저 눌러봐. 고가가, 고가가 네 하고 대답한 뒤 문 밖으로 나갔다. 곧바로 부저 소리가 머리 위에서 울렸다. 다소 귀에 거슬리는 소리였다. 소리가 상당히 큰데요. 이 정도면 아무리 텔레비전을 열심히 보고 있었다 해도 들리지 않을 리 없었을 텐데요. 사모님은 전당포일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주의입니다. 손님이 와도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료지도 가게를 지켜본 적이 없고요. 부저 소리를 들었어도 그냥 무시하지 않았을까요? 무시했다. 야에코라는 여자나 료지라는 소년이나 가게 일을 도울 듯한 인상은 아니었다. 저 형사님, 저를 의심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사장님을 살해했다고? 아니, 아닙니다. 사사가키는 손을 휘휘 내저었다. 모순점이 생기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조사하고 확인하는 게 수사의 기본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군요. 저야 뭐 의심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만. 마스오라는 누런 이를 내보이며 징그럽게 웃었다.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같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6시에서 7시 사이에 틀림없이 이 가게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을까요? 6시에서 7시라. 사모님과 료지가 증인이 될 수는 없나요? 증인의 경우 완전한 제3자인 게 이상적이죠. 마치 저희가 공범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군요. 마스으라가 눈을 부라렸다. 형사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니까 말이죠. 사사가키는 가볍게 받아넘겼다. 어이가 없군요. 사장님을 죽여서 제게 무슨 득이 있다는 겁니까? 사장님은 밖에 나가면 큰 소리 땅땅 치지만 이 집에는 재산도 별로 없는 분이라고요. 사사가키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음을 지었다. 마스우라가 화가 나서 말이 많아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다. 그러나 마스우라는 그 이상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았다. 6시에서 7시 사이라 이 말이죠. 통화를 한 것으로는 안 됩니까? 통화를 누구와 했습니까? 조합 사람입니다. 다음 달에 있을 회의에 대해서 의논했습니다. 그 전화는 마스우라 씨 쪽에서 걸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쪽에서 걸었어요. 몇 시쯤이었죠? 처음에는 6시쯤이었고 30분쯤 지나서 또 한 번 걸려왔습니다. 2번 걸려왔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사가키는 머릿속으로 시간을 정리했다. 마스우라의 말이 사실이라면 6시에서 6시 반까지는 알리바이가 있는 셈이 된다. 그런 전제하에 범행이 가능한지를 생각해 보았다. 어렵겠지 하고 그는 결론을 내렸다. 사사가키는 마스우라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조합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물었다. 마스우라가 명함통을 꺼내와 뒤적거렸다. 그때였다. 예의 계단 문이 움직였다. 조금 열린 틈으로 소년의 얼굴이 보였다. 아드님이 있었군요. 네? 아까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잠깐 올라가 봐도 될까요? 사사가키가 계단을 가리켰다. 2층에 말입니까? 네. 글쎄 별 상관은 없지만 전화를 걸었다는 사람의 연락처를 메모하고 금고도 둘러봐. 사사가키는 고가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구두를 벗었다. 문을 열고 계단을 올려다 보았다. 어두컴컴한 데다 흙냄새 같은 것이 고여 있었다. 나무 계단의 표면은 오랜 세월 발길에 닿아 거뭇거뭇 빛났다. 사사가키는 벽에 손을 대고서 조심스럽게 올라갔다. 계단을 다 올라가자 좁은 복도를 끼고 방 2개가 마주보고 있었다. 한쪽 방은 장지문이고 다른 쪽 방은 격자문이다. 복도 끝에도 문이 있는데 아마도 창고나 화장실인 듯 했다. 료지군, 경찰에서 나왔는데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 사사가키가 복도에 서서 말했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사사가키가 다시 한번 말하려고 숨을 들이쉬는데 덜컹 소리가 났다. 장지문 안쪽이었다. 사사가키는 장지문을 열었다. 책상 앞에 앉아있는 료지의 등을 보였다.
료지의 등이 보였다. 들어가도 되겠지? 사사가키가 방 안으로 발을 들이밀었다. 3평짜리 다다미 방이었다. 남서양인지 창문으로 햇살이 환하게 비친다. 난 아무것도 몰라요. 등을 보인 채 료지가 말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괜찮아. 참고로 묻는 것뿐이니까. 여기 앉아도 되겠니? 다다미 위에 방석이 하나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사사가키가 물었다. 료지는 슬쩍 돌아보고는 그러세요라고 대답했다. 사사가키는 방석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의자에 앉은 소년을 올려다 보았다. 아빠 일 안타깝구나. 료지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여전히 등을 보이고 있다. 사사가키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비교적 깔끔하게 정리된 방이다. 초등학생 방치고는 조금 밋밋하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야마구치 모모에나 사쿠라다 준코의 포스터도 붙어 있지 않다. 슈퍼카의 모형도 없다. 책꽂이에 만화는 없고 대신 백과사전과 자동차의 구조, 텔레비전의 구조 등 아동용 과학책이 꽂혀 있다.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액자에는 범선 모양으로 오린 하얀 종이가 들어 있었다. 가느다란 루프 한 올 한 올까지 실로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다. 사사가키는 공연장에서 보았던 종이 오리기 공예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한층 정교한 작품이었다. 야, 이거 굉장한데 네가 만들었니? 료지는 액자를 희끗 보더니 고개를 위아래로 살짝 움직였다. 우와 하고 사사가키는 감탄을 뱉었다. 솔직한 반응이었다. 솜씨가 좋은걸? 내다 팔아도 되겠어. 묻고 싶은 게 뭐죠? 료지가 물었다. 낯선 중년 남자와 잡담이나 하고 있을 기분이 아니라는 투였다. 그렇다면 하고 생각하면서 사사가키는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날은 계속 집에 있었니? 그날 이라니요? 아빠가 돌아가신 날 말이야. 아, 그런데요. 집에 있었어요. 6시에서 7시까지는 뭘 했는데? 6시에서 7시요? 응, 기억 안 나니? 고개를 한번 갸웃하고서 소녀는 대답했다. 아래층에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혼자서? 엄마랑요. 하며 사사가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년의 목소리에 머뭇거리는 기색은 없었다. 미안하지만 이쪽을 보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료지는 한숨을 쉬더니 의자를 천천히 돌렸다. 눈빛이 얼마나 반항적일까 하고 사사가키는 상상했다. 그런데 형사를 내려다보는 소년의 눈에 그런 빛은 어려있지 않았다. 거의 납덩어리 같은 눈이었다. 무언가를 관찰하는 과학자의 눈 같기도 했다. 사사가키는 나를 관찰하고 있는 건가 하는 느낌이 들었다. 무슨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어? 사사가키는 가볍게 말하려고 애쓰면서 물었다. 료지가 프로그램 제목을 말했다. 소년들이 좋아하는 연속 드라마였다. 사사가키는 일단 그때 방영된 내용을 물어보았다. 료지는 잠시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다. 소년의 설명은 앞뒤가 딱 떨어지게 정리되어 있어 알아듣기 쉬웠다. 그 프로그램을 보지 않았는데도 내용을 거의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다. 텔레비전은 몇 시까지 봤지? 7시 반쯤인가? 그 다음에는 엄마랑 같이 저녁 먹었어요. 그랬구나. 아빠가 돌아오지 않아서 걱정했겠네. 네 하고 료지는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또 한숨을 쉬더니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덩달아 사사각기도 밖을 보았다. 저녁 하늘이 붉었다. 내가 방해를 했군. 공부 열심히 해. 사사각기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년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사사가키와 고관은 수사본부로 돌아가 야에코를 데리고 나갔던 형사들과 진술 내용을 맞춰보았다. 그 결과 야에코와 마스우라의 진술에서 특별한 모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마스우라와 마찬가지로 야에코 역시 여자 손님이 왔을 때 방에서 료지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부저 소리를 들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기억이 잘 안 난다. 손님을 대하는 일이
일은 내 소관이 아니라서 신경 쓰지 않는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동안 마스우라가 뭘 했는지도 잘 모른다. 그녀는 그렇게 진술했다고 한다. 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야이코가 형사에게 한 얘기와 료지의 얘기도 거의 일치했다. 야이코와 마스우라, 둘이서 입을 맞추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아들 료지까지 얽히면 얘기가 달라진다. 수사본부 내에서는 그들이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닐 거라는 분위기가 짙어졌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일련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마스우라가 받았다는 전화가 사건 당일 6시와 6시 반경 기리하라로 걸려온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전화를 걸었다는 전당포 조합원은 자신이 대화를 나눈 상대가 마스우라가 틀림없다고 증언했다. 수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기리하라의 당고를 중심으로 철저한 탐문 수사가 계속되었다. 시간은 쉬지 않고 흘러갔다. 프로야구에서는 요미우리 자이언트가 센트럴 리그에서 9연패를 달성했고 에사키 레오다는 에사키 다이오드의 발명으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일본이 수입하는 원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폭등하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벌어질 듯한 예감이 온 일본을 지배했다. 수사관들 사이에 초조한 기운이 번지기 시작할 무렵 또 한 가지 새로운 정보가 수사본부에 보고되었다. 니시모토 후미오 주변을 조사하던 형사가 캐낸 정보였다.